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 진행을 맡은 소설 범도희 작가 방현석입니다. 오늘 모신 아주 특별한 손님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거침없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오신 분입니다. 김누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지난 겨울에 네. 이렇게 불법 계엄과 내란을 보면서 세계인들이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 선진 민주주의에 진입한 것 같은데 저런 나라였나. 예.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우리 국민들이 그 내란을 이겨내고 피처의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네. 그 한국 사회의 회복 탄력성에 또 한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 내란을 진압하고 이제 국민 집권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네. 한국 안에서 네. 한국을 보는 것과 네. 외부에서 한국을 보는 게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성취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가 어렵죠. 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외부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이룬 것은 보통 성취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지난 5월에 브라질에서 굉장히 큰 국제 그 학술대회에 다녀왔어요. 5박 6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독일 정부에서 국제학술교류처라고 해서 전 세계에 12개국의 19개 연구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하버드대, 케임브리지, 도쿄대, 베이징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중앙대도 들어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적된 예, 한국에서 곳에 유일하고요. 교수님이 이끌고 계시죠? 예, 제가 지금 소장으로 있는데요. 지금 아시아에서는 네. 3개밖에 없어요. 네. 도쿄대, 베이징대, 네. 중앙대 이렇게 네. 있는데요. 그 회의를 네. 4박 5일을 했어요. 네. 브라질에서. 거기 가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요.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무슨 완전히 민주화 영웅을 대하는 그런 태도예요. 큰 역할을 네? 하셨죠. 거기 오신 분들이 너무 놀라고 네. 그야말로 자기 일처럼 너무나 감동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한국 국민들은 용감할 수가 있냐. 장갑차가 오는데 맨손으로 그걸 저지하고 네? 헬리콥터에서 중무장한 군인들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국회 보좌관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총뿌리를 붙잡고 그것과 싸우는 모습들이 전 세계 방송으로 나갔잖아요.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광장민주주의라는 건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제가 영웅 취급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예. 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그렇죠. 우리는 위대한 맞습니다. 지난 겨울을 예, 보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아무도 그런 내란을 벌이라고는 설마 했는데 그걸 현실로 그렇죠. 만들었던 게 지난 정부였던 맞습니다. 거. 지금 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또는 내란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것에 갖는 의미를 저희가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란을 일으킨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수준 안에서 대한민국이 평가를 받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대부분 잘 몰라요, 한국에서. 그런 게 잘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럽의 매체들을 자세히 보니까 유럽의 매체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민주주의예요. 독일에서는 디자이트라고 하는 유럽에선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2017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언젠가 2016년이네요. 우리 소위 촛불 혁명이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 탄핵 시기죠. 네. 그 시기에 이런 칼럼이 실려요.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저는 그 칼럼을 못 읽었어요. 사실은 끝까지. 눈물이 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네. 실현되는 건 시궁창에서 네. 꽃 피기를 장미꽃을 피기를 그렇게 아마 박 봤던- 교수님도 그걸 못 읽었을 거예요. 네. 눈물이 네. 나서. 우리 같은 세대니까. 네. 우리는 그 시대적 체험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 제일 부러워한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나 유럽이죠. 유럽이었죠. 미국이나 유럽. 우리는 언제 저런 나라처럼 내 손으로 네. 대통령을 뽑아보나. 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네. 너무 부러워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살아생전에 그 유럽과 미국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실린 거예요. 어떤 맥락이었겠어요? 2016년 말이니까 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미국 민주주의는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올 때였고요. 유럽에서는 시리아 난민이 막 몰려드니까 유럽 극우주의가 굉장히 부상했죠. 민주주의의 종언. 이런 말들이 유럽에서도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촛불혁명. 이것은 너무나 근사한 민주주의의 보존을 보여준 거죠. 예,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우리가 선진민주주의라고 늘 말했던 그렇죠. 또 미국, 예. 우리의 표상이라고 그렇습니다. 전범처럼 여겼던 나라들이 다 맞아요. 예. 이제 공공의 이익, 예. 공존의 가치들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맞습니다. 보면서 후퇴하고 있을 때 그렇죠. 한국 사회가 예. 함께 여전히 맞아요. 더불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치를 보여준 게 아마 세계인들에게 좀 네. 인상적이었던 것 너무나 같습니다.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안에서 했으니까. 밖에서는 엄청난 감동을 안겨준 것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그 무렵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죠. 그게 바로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예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민주주의 연구소입니다. 매년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하고요.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민주주의를 분석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해요. 10년에 한 번씩. 2019년에 176개국을 당시에 분석을 했어요. 그때 176등은 어딜까요? 그것은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북한이죠. 노스코리아. 북한은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3대가 세습해버리니까. 북한이 176등이었고요. 사우스코리아가 몇 등 했을까요? 사실상 1등을 했어요. 아, 그렇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상 1등이니까 1등은 아니라는 얘기죠. 12등을 했는데 네. 주요 국가 중에서 큰 나라 중에서 1등을 했어요. 큰 나라 중에서. 대단한 거죠. 우리 앞에 있는 11개의 나라는 조그만 나라들. 인구 500만 전후, 서울 인구보다도 적은 나라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5천만 넘는 비교적 큰 나라 중에서 한국이 1등 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요.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로 인정받은 거예요. 네, 그랬던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렇죠. 참으로 예. 독특한 인물이 맞습니다. 나타나서 예. 무너뜨렸는데 이제 예. 그 내란은 12월 3일 날 일어났지만 그렇죠. 실제 그 전조는 저는 이미 1년도 더 전에 육사에 있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 그렇죠. 무장투쟁 영웅들의 흉상을 파내겠다 그럴 맞습니다. 때부터 저는 이미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정통성 이걸 다 부정하기 그렇죠. 시작하는 이미 그때 우리 예. 국가의 역사와 공통의 가치 이걸 부정해버린 예. 우리 모두가 그들로부터 도움받고 은혜 입어서 이 그렇죠. 나라를 살고 있는데 이 좋은 나라 예. 투표만 잘해도 원하는 나라에 살 수 있는 이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데 그 사람들을 부정해버리는 맞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이 근원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예. 우리가
일본 그러니까 침략자들에게 부역했던 네.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서부터 그렇죠. 그들이 대대로 지금까지 네. 권력을 세습하고 사실은 유지하면서 그렇죠. 잠재했던 감추어졌던 발톱을 예. 이번에 서슴없이 드러낸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독일이나 유럽은 어쨌든 나치 역사를 나치즘을 극복하고 청산해온 역사였고 우리는 그렇죠. 그걸 여전히 덮어둔 채 그러니까 수시로 출몰하는 그렇죠. 이 폭탄을 사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왔고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터졌던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김 교수님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이제 독일도 처음부터 이렇게 과거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나치즘을 청산했던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얼핏 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저도 예, 예. 근데 실제로는 독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치즘을 청산하고 예. 극복했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윤석열의 이런 내란 사태, 쿠데타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 네. 거기엔 역사적인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야말로 우리 반 교수님이 또 역사에 대한 많은 글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그런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깊이 근원을 보신 그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지금 윤석열 사태 또한 큰 의미에서 보면 과거 청산이 되지 않은 우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이러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은 우리가 과거 청산 관련해서 일본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일본 아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 청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반성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타당한 비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비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부터 정확하게 봐야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과거 청산이 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봐요. 그걸 우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나라는 사실 전후에 탄생한 수없이 많은 국가 중에서도 한국 같은 사례는 없어요. 우리가 세계대전을 이야기할 때 1, 2차 세계대전 이야기하죠. 이 1, 2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그 성격은 똑같아요. 제국주의 전쟁이죠. 결국은 침략전쟁이었죠. 그렇죠. 침략전쟁이고 제국주의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 제국주의 시대를 근원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맥락에서 루즈벨트가 구상한 게 오늘날의 유엔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없이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탄생한 거죠.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국가들 중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과거 제국주의 식민 상태로부터 올바로 충분한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한 이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죠. 대표적인 게 박정희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군 장교로서 다카키 마사오. 그렇죠. 네. 다카키 마사오가 결국은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이런 자가 해방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돼서 18년 동안 통치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렵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딸이 또 하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역사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역사를 정확히 바라봐야 될 그러한 필요성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친일의 역사를 올바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은 특히 교육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낳는 거예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아예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독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을 Geschichtsnation, Geschichtsnation. 이게 영어로 하면 Nation of History예요. 역사민족. 이런 표현을 요새 많이 써요. 네? 걔들은 역사를 가장 중시합니다.
한국은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역사를 안 가르쳐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핵심은 어딘가요?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 가장 최근의 역사예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는 최근사입니다. 근현대사예요. 우린 이걸 안 가르치잖아요. 제가 가장 이제 놀랐던 건 사실 이제 제가 소설 범도를 쓰게 그렇죠. 됐던 예. 게 우연히 만주를 갔어요. 예, 사실 예, 저희 예.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만주에 살아서 그러셨군요. 예,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 이제 예. 일러준 거기를 갔더니 그게 예.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자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주에 거기에서 배출된 독립군 간부가 2,000명이나 된다는 예, 걸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답사하면서 특히 이제 안중근 참모 중장이 처형당했고 신채호 선생이 옥사였고 또 이회영 선생이 고문당해서 죽어나갔던 뭐 류순감옥 답사하면서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토록 대단한 항일 무장 투쟁사를 그렇죠. 없던 것처럼 지워버리고 덮어버릴 맞습니다. 수가 있나. 또 우리 문학은 대체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외면하고 뭘 써왔나 하는 그렇죠. 그런 놀라움과 맞습니다. 경악, 부끄러움 때문에 제가 예. 이제 범도를 쓰기 예.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 항전했던 나치 항전했던 레지스탕스의 역사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렇죠. 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럼요. 그 정신적 자산으로. 그런데 그럼요. 사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은 4년뿐이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40년 했거든요. 1905년부터 그렇죠. 해방되는 45년까지 하루도 항일 그렇죠. 무장 투쟁이 예. 멈춰졌던 날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 역사에서는 깡그리 없애서 아예 그렇죠. 아예 항일 무장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8.15 광복절 날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독립기념 관장이란 사람이 예. 우리 독립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그렇죠.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예. 우리 항일 무장 투쟁 시대, 독립 투쟁 시대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다. 마치 프랑스 예. 국민들은 예. 독일 국적 국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역사 교수님 예, 말씀은 맞습니다. 역사 교육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린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역사는 한국인들이 삼국시대, 고조선, 또 고려시대 이건 좀 알아요. 그런데 근현대사를 몰라요. 근현대사 최근 100년의 역사를 몰라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지금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집권한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얼마 안 돼요. 33년에 집권을 해서 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죠? 그러니까 12년밖에 안 돼요. 6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고요.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6년 동안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전쟁 준비하고 전쟁을 절반 기간에는 수행한 그러한 정권이에요. 우리 박정희 정권보다도 짧아요. 12년이니까 박정희 18년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독일의 역사 시간에는 절반이 히틀러 시대를 가르쳐요. 절반이. 독일 역사의 절반이 역사책을 보면 히틀러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인류의 너무나 참혹한 비극을 저질렀다. 네. 절대 이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역사교육의 목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거의 12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에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현대사를 안 가르쳐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정통성을 가진 자들은 한국의 역사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기득권들, 지배층들, 이들은 거의 대다수가 역사와 관련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에 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성 제국대학 역사학과 그렇죠. 교수였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해방 뒤에 청산돼야 될 그 사람들이 다시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돼서 그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이 오늘 한국 역사학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으니까 예. 우리 교과서에 보면 사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문제가 그렇죠.
교육이란 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가 그럼요. 왜 존재하는가? 그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렇죠. 이걸 가르쳐야 할 텐데 그렇죠. 이건 깡그리 거의 그걸 가르치지 빼버리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너무나 이상한 역사 교육. 예. 가장 중요한 역사 교육은 방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렇죠. 여기에 존재하나 이걸 맞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접근해가는 게 그렇죠. 역사인데 네. 이 우리에게 지금 투표만 잘해도 맞아요. 원하는 나라 총 들고 안 싸워도 원하는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이 좋은 맞습니다. 나라 누가 물려주었나 어떻게 싸워서 맞습니다. 누구의 목숨과 피를 바쳐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나 이걸 가르쳐야 할 텐데 이건 맞습니다. 전혀 가르치지 않는 이제 이 교육 그 대신 교수님 늘 지적해 오듯이 정말 필요치 않은 암기 교육 그렇죠. 그걸 통해서 창의력 상상력을 박탈하는 맞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나빠지는 교육 이걸 해온 게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고 지금, 오늘 이런 일이 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방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 청산이 잘 안 됐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우리는 과거 청산 이야기할 때 인적 청산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또는 제도적인 청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방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지금 한국에서 과거 청산이 가장 안 된 부분은 학문의 과거 청산이에요. 지금 역사학을 지금 딱 예를 드셨는데 역사학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선 단 한 번도 학문의 과거 청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술도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도 그런가요? 문학상들 한번 보시죠. 주요한 문학상. 그렇죠. 작가들이 거의 그렇죠. 줄 서서 받으려고 하는 김동인 문학상. 네. 그 사람들이 어떤가? 그렇죠. 무엇보다 자기 모국어를 배신했잖아요. 작가 다른 건 다 용서한다 치더라도 자기 모국어를 배신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쓰자고 하고 그렇게 글을 쓴 사람.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상을 수여하고 또 작가들이 그 상을 서로 받으려고 맞습니다. 줄을 쓰나. 맞습니다. 참.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보면 68 혁명이라는 게 독일의 과거 청산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과거 청산은 학문의 과거 청산이야. 이렇게 주장한 게 유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저명한 철학자죠. 하버마스의 주장이었어요. 학문의 과거 청산. 이것을 한국에 적용해 보면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심지어 타락해 있는지 그것이 그냥 나와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과거의 학문의 역사에 대해서 청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학문 세계에서 악취가 나죠. 악취가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학문의 과거 청산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건 단순히 역사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그렇고요. 지금 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한국문학 이런 영역에선 그게 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는 철저한 과거 청산을 이제부터라도 좀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학문 분야, 예술 분야, 특히 역사 분야 이런 분야에서 과거를 올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국가의 발전,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독일은 처음부터 나치 청산을 깔끔하게 한 줄 알았더니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심지어 예. 독일의 68년까지 총리를 나치 당원이 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예, 정말로 대부분 이제 그 부분을 모르시는데요. 독일은 그렇게 철저한 과거 청산의 나라가 68년까지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나라라고도 할 수 있죠. 68년 이후에 69년에 빌리 브란트가 총리가 되면서 독일의 과거 청산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는 그러니까 레지당스 출신. 그렇죠.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일의 과거 청산하면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에 있는 유태인 게토에 가서
무릎 꿇는 이것을 그 사진을 많이 보고 아 독일 총리는 저렇게 무릎까지 꿇는구나 이 사진으로 많이 알고 있죠. 상징적인 사진이죠. 그래서 당시에 독일 언론에서는 브란트가 무릎을 꿇어서 독일이 일어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 브란트가 무릎을 꿇어서 과거 청산이 됐다기보다는 브란트 자체가 과거 청산의 상징이죠. 나치와 총을 들고 싸웠던 레지스탕스가 수상이 됐다. 나치 당원이 하던 총리를 그렇죠. 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 이 자체가 이미 독일은 과거 청산이 제대로 시작됐다 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한 게오르그 키징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치 당원 출신의 수상이죠. 네. 수상이 기민당, 기독교민주당 출신이었어요. 네, 우파. 네. 우파죠. 예, 68년에 기민당 전당대회를 해요. 여기에 당시 28살 먹은 베아테 클라스펠트라고 하는 28살 먹은 젊은 기자가 그 단상에 올라가요. 단상에 올라가서 키징어에게 한 발 한 발 접근하더니 키징어 앞에 가서 뺨을 쳐요. 아, 네. 28살 먹은 여기자가 뺨을 칩니다. 총리. 베아테 클라스펠트. 예, 총리의 뺨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나치 새끼 꺼져. 이런 거예요. 통쾌합니다. 정말. 예. 그게 독일 68의 상징적인 사진이 된 거예요. 그림. 예. 그래서 그 사진 밑에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68 세대가 늙은 나치의 뺨을 치다. 68세대가 늙은 나치. 예, 뺨을 치다. 예, 그런 멘트를 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의 68은 과거 나치를 청산하는 이러한 운동의 시발점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오늘날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과거 청산이 잘 된 나라, 위대한 독일로 만든 거죠. 우리 이제 87년 투쟁은 이제 유럽의 68 혁명에 비유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87 민주화 대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눈앞에 민주주의는 달성했는데 독일과 달리 과거 역사, 무거운 역사를 청산하지는 못한 우리는 반의 혁명을 성공시켰던 게 8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반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아직 절반의 과제가 민주주의로 가는데 남아있고 그 절반의 과제는 바로 철저한 과거사,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청산하는 것. 그게 바로 앞으로 다시는 내란과 이런 불법 개혁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그 68년에 나치 출신의 총리 뺨을 때렸던 28살 여기자의 기자의 우리 행동을 그 기백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해방 후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독립 투사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기까지 했던 뭐 밀정들 대표적인 밀정이 이정용이라고 하는 자는 수십 명의 우리 독립투사를 밀고 해서 죽게 만들었고 노덕술이라고 하는 경찰은 모든 형사들 뭐 악랄하게 거지 없는 자였죠. 우리 독립투사들 무고한 또 국민들까지 고문했던 이런 경찰들 또 백선엽과 같은 사람들은 간도 특설대로 간도에서 우리 독립군들을 토벌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경찰에서 해방된 나라의 경찰 맞습니다. 군인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 침략 또 지배 나치 지배에 협력했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언론인들 작가들도 무려 또 심지어는 사형에까지 총살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독일은 또 그 책임을 물어서 분단을 시키지 않았을까? 분할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분할은 독일이 그 후에 그 상당 기간 동안 그 유럽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중요한 장치이기도 했는데 정작 우리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는 일본이 그럼 분할돼야 되는데 그렇죠. 독일처럼 그렇죠. 일본이 아니고 그렇죠. 그들의 침략을 받았던 한반도가 분단되고 또 베트남도 베트남에서 일본에서 해방됐는데 그들도 남북으로 분단되고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됐단 말이에요. 독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분할되었고 우리는 왜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됐을까요?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프랑스의 경우 과거 청산을 아주 잘한 나라죠. 아주 잘한 나라고 사실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거고요. 현실에 소환됨으로써 미래 사회를 열어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지금 프랑스를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마크롱이 이런저런 문제가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 광장에서 외치는 구호들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외치나요? 마크롱, 루이 16세를 기억하라. 루이 16세 누군가요? 단두대에서 목을 잘려버립니다. 네? 그 당시에 절대 왕정치하의 아주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목을 친 것. 이게 프랑스 대혁명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프랑스는 상당히 급진적인 방식의 과거 청산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내부에서 있었던 나치 부역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아주 엄한 그러한 처벌을 했던 것이죠. 특히 지식인들에 대한 처벌들. 그걸 우리는 사실은 하나의 반면 교사로 배워야 될,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될,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과거 청산의 모델로 배워야 될 그러한 사례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프랑스 문단에서는 특히 기자들과 작가들이 절필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부끄러운 글을 쓴 사람들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거나 또는 글을 쓰는 걸 금지당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엄한 그러한 규율을 가지게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과거 청산은 조금 다른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분할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독일은 패전국, 지금 대표적인 패전국이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죠. 그런데 이 패전국을 관리하는 이른바 전후질서, 전후질서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이미 미소 간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전승국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그렇게 4개 국가로 봤고요. 그 4개국이 독일을 분할하지요. 그 중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 지역이 서독이 된 거고요. 소련 점령 지역이 동독이 된 거죠. 사실 그 똑같은 유형의 분할 방식을 아시아의 패전국가 어딘가요? 일본이죠. 일본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했죠. 이게 초기 안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 안을 바꾼 것이 미국의 전략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분할을 통해서 일본을 분할한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소련 쪽에 포기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철저하게 전후의 미소 냉전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서 일본을 살려둔 거죠. 그리고 한반도를 잘라놓는 이런 방식의 분할이 된 것이고요. 그건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전략적으로 일본 분할이 가져올 태평양의 지배권에 대한 문제, 이게 가장 컸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일본 분할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이 한반도 분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상태에 있었던 이것이 된 것이고요. 이 전후 질서의 재편 과정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운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은 실제 분할도 되지 않았을 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예. 최고 전범이었던 이제 일본 이른바 천황.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대본영의 총사령관으로 그렇죠. 그 침략 전쟁을 지휘했던 최고 책임자죠. 그렇죠. 그를 비롯해서 주요 전범들은 한 명도 처벌을 당하지 않고 맞습니다. 또 심지어
그 악명 높은 그 생체 실험 부대 731 부대 부대장 이시시로를 비롯해서 거기 책임자들도 단 한 명도 처벌당하지 않고 전후에 일본의 주요 제약회사, 보건 관련 방역회사들의 다 리더들이 그렇죠. 되어서 승승장구했죠. 전범 기업들은 물론이고. 맞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은 실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 번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전범들의 후예들이 총리를 맡고 아베 신조도 그 사실은 그렇죠. 예. 조슈 번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파벌 야마구치 출신의 그들이 거의 일본을 지금까지 그렇죠. 과점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태잖아요. 예. 이런 일본을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을 또 한편으로 일본은 또 유럽에서는 또 인기가 있는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여기에서는 일본을 어떤 나라로 보고 있나요? 일본을 어떤 나라로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왜 과거 청산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일본이 과거 청산되지 않았다. 쟤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독일의 사례를 빌어서 일본 비판하잖아요. 네. 이것도 독일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사실은 일본보다도 더 과거 청산이 안 된 나라예요. 그걸 대부분 한국에서 몰라요. 네, 독일이 네. 제일 잘한 나라.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인데 한국 또한 과거 청산이 전혀 안 됐죠. 지금 독일, 한국, 일본을 보면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과거 청산이 안 된 나라라는 거예요. 왜 안 됐겠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 바로 냉전 체제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급격한 빠른 속도로 미소 간의 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지배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에서 벌어지는 과거 청산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반공국가로 전환시키는가. 이게 미국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당연히 과거 청산을 해야 될 이 나라들이 사실상 전혀 과거 청산이 안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냉전 체제, 미소 냉전의 새로운 그 부상. 네. 이 체제가 과거 청산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체제였고요. 대표적인 게 개별 국가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대표적으로 분단이 되죠. 이 분단된 국가의 체제는 어떤 체제일까요? 그것은 독일과 한국이 똑같아요. 누가 그 새로운 체제의 지배자가 되나요? 분단의 대리인들이죠. 결국은 냉전의 대리인들이 결국 새로운 분단 질서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이해를 가장 확실하게 대변할 자, 이승만이죠. 네? 그래서 아주 친미주의자인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지금 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련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 소련군 장교를 했던 김일성이 소련이 말하자면 지정한 냉전의 대리인으로서 북을 지배하게 된 거죠. 독일도 똑같아요. 독일도. 소련 쪽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이 울브리히트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그가 이제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이 돼서 동독을 지배하고요. 서독에선 아데나우, 미국 쪽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서게 된 거죠. 결국은 분단의 지배자들은 냉전의 대리인들이었던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한 건 뭐예요? 일본은 그 이전부터 사실은 군국주의 하에서도 일본 내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거죠. 일본 국내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결집했을 때 일본 내부의 정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중심점을 살려두지 않으면 일본의 전국 자체가 대단히 복잡해질 수 있다. 냉전 질서에서 이제 소련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렇죠. 사회주의 세력의 일본 넘어가는 내부 막기 위해서. 자체가 대단히 말하자면 미국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지금 미소가 냉전 상태에 들어가고 서유럽은 미국의 지배, 그다음에 동유럽은 소련의 지배하에 오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서유럽에 있는 서유럽 내부의 공산당들이 엄청난 세를 얻습니다. 전후에 45년 직후에 엄청난 세를 얻어요. 프랑스는 서유럽 공산주의 중에서 가장 강한 게 프랑스 공산주의예요. 프랑스와 이태리. 여기는 공산주의 세력이 원래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레지스탕스 운동을 주도한 게 주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후에 가장 존경받는 게 누구겠어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고 사실상 연립정부 형태로 프랑스 공산당이 집권하는 이런 상태까지 갈 가능성이 많았어요. 이태리도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공산당이 내전을 겪잖아요. 그리스 공산당이 집권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냉전이 격화되는 이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반공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른바 마샬 플랜이라는 게 47년에 제공이 되는데 서유럽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지원이에요.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빈곤과 실업, 경제적인 궁핍, 이 문제다. 이 문제 풀지 않으면 서유럽 전체가 도미노 방식으로 공산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도미노 이론이죠. 네.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인접 국가가 연쇄적으로 공산화된다. 이런 이론도 그때 나온 거죠. 베트남전에 참전한 논리도 그거였죠. 그것도 비슷한 거죠. 네. 예, 그런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천황제를 살려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일본 민주주의의 실패를 완전히 정초한 기본적인 잘못된 틀이죠. 일본은 지금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민당의 소프트한 독재국가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난번에 아베 신조 같은 인물은 세미 파시스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세미 파시스트. 완전한 대놓고 파시스트는 아니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은폐된 그렇죠. 파시스트. 은폐된 파시스트다. 궁극주의로의 회기를 획책한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이렇게 누리 교수님이 오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한국과 독일에서도 그런 분단들이 일어났고 청산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고 막아내는 게 인류 보편의 가치인데 그러니까 침략 전쟁, 제국주의 전쟁을 했던 자들은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지더라면 처벌받아야 된다면 그게 그렇죠. 공산주의든지 뭐 자유민주주의든지 어느 쪽을 가졌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처벌을 여기는 공통의 적이죠. 인류의 적인데 그렇죠. 이걸 청산해야 되는데 그 하부의 가치들 그러니까 한쪽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의 그러니까 이해관계, 냉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인류 공공의 적 이걸 처벌하지 못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이 생겼고 그 불행의 맞습니다. 가장 큰 희생자 중에 사실은 우리 한반도가 들어가게 됐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본을 정치적 냉전 질서 속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범죄들을 그렇죠. 묵인하게 됨으로써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맞습니다. 비극에 이르렀다는 게 이제 인류 보편적인 그 범죄, 네. 그 범죄를 응징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시대적 원인이죠. 냉전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그것을 강화하는 흐름이었던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금
이 독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 못지않게 과거 청산이 안 된 나라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서독을 유럽, 서유럽을 지키는 방공의 방호벽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서유럽 전체가 말하자면 넘어가 버리니까 도미노 방식으로 말하자면 공산화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서독을 빠른 시간 내에 방공 전선으로 규합을 해내느냐,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기능적인 테크노크레트들, 이른바 기술 관료들, 대부분 누군가요? 나치에 복역했던 자들이죠. 그 자들을 다 쳐내고 빠르게 서독을 방공기지로 만든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탈나치화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고 심지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서독은 그야말로 나치들이 우글거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헤르만 헤세. 우리 방 교수님도 좋아하시죠?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 지금 나치 때 망명가 있었죠? 돌아옵니다. 이제 45년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서독이 와서 보고 너무 놀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치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은 나의 조국일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스위스로 가요. 1946년에 헤르만 헤세가 노벨문학상 받잖아요. 그런데 국적 보세요. 독일 아니에요. 스위스로 갑니다. 독일을 포기해요, 국적을. 나치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그거는 헤세만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방 교수님이 토마스만도 좋아할 거예요. 토마스만 스타일이 비슷해. 방 교수님 필체랑. 그죠? 영광입니다. 토마스만 좋아하시죠? 토마스만도 똑같아요. 미국 망명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나치들이야, 다. 서독이. 그러니까 미국을 오지 않고, 독일로 오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토마스만은 형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예요. 하이니히만. 하이니히만은 동독을 택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하나의 사례만 더 들게요. 50년대 알렉산더 미철리히라고 독일의 최고의 사회심리학자예요. 우리가 사회심리학자면 에릭 프롬 많이 알죠? 에릭 프롬과 함께 쌍벽을 이룬 인물이에요. 알렉산더 미철리히. 이 미철리히가 50년대 독일 사회에 대한 가장 예리한 분석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 책의 제목이 눈물 흘릴 능력의 상실이에요. 눈물 흘릴 능력의 상실. Unfähigkeit zu trauern. 이런 책인데 독일 사회를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이 책이야말로 신랄한 독일 사회에 대한 비판이에요. 독일인들은 눈물을 흘릴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건 끔찍한 이야기죠. 눈물을 흘린다는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거에 대한 억압, 과거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억압의 습성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애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능력조차 빼앗아갔다. 얼마나 과거 청산이 되지 않았으면, 과거를 끊임없이 청산하지 않고 억압을 했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간적 감정까지도 왜곡됐는가? 이렇게 비판해요. 그래서 독일의 전후문학은 전부 과거,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비판들이에요. 이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후 독일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라인강의 기적이죠. 결국 잘못된 과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을 통한 물질적인 성취에 만족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치 과거를 진지하게 성찰하거나 청산하지 않았어요. 독일의 작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전후 독일 문학은
바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비판 문학이에요. 이걸 이제 한국에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68년 이후에 독일이 과거 청산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과거 청산 잘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과거 청산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개의 독일로 나눠서 해야 돼요. 68년 이전까지의 독일과 68혁명 이후, 68년 이후의 독일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 정도까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1968년에 독일 수상이 쿠르트 키징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에 나치 당원이에요. 나치 당원. 믿어지세요? 어떻게 68년,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벌써 23년이 지났죠? 그때 독일 수상이, 나치 당원이 수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더 이상 일본보다 더 심한 거죠. 우리가 아베를 비판하지만 아베는 외할아버지 기시노브스케가 A급 전범이었잖아요. 그 45년에서부터 68년까지면 그러니까 23년이 지났는데 23년 동안이나 그렇죠. 우리는 독일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청산을 잘한 줄 알았더니 전혀 23년 동안 일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한 거죠. 네? 네. 기시노브스케의 외손자가 아베 신조죠. 아베 신조잖아요. 그 기시노브스케 동생도 총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아베 자신이 네. 당시의 전범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네. 그런데 독일은 68년의 수상이 바로 키징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치 당원 출신이에요.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68혁명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새로운 서구 사회를 만들었는데 68혁명 때 독일은 이 혁명의 핵심이 뭐였겠어요? 지금 68혁명이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억압의 대상은 달랐죠. 미국의 경우는 주로 백인의 억압으로부터 흑인 해방. 미국의 68은 주로 흑인 해방으로 강조점이 가 있었죠. 프랑스의 경우는 68의 강조점이 어디였어요? 예,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노동 해방. 총파업이 프랑스 68의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체코의 경우는 뭐였어요? 체코는 프라하의 봄이었죠. 네. 소련의 제국주의적 권위주의, 지배로부터 자유화 민주화를 외쳤잖아요. 그러면 독일의 68은 뭐였을까요? 독일의 68은 바로 과거 청산이에요.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부터 해방. 이게 독일 젊은이들이 외친 거예요. 우리는 예. 이제 뻔히 떠올릴 때 87년 예. 민주화 대항전을 그렇죠. 회상할 때 또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이제 유럽의 68혁명을 그러니까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렇죠. 유럽의 68이 어쩌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87년에 왔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측면이 있죠. 20년의 예. 시간을 두고 우리는 맞습니다. 이제 68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독일은 그 68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과거를 과거 청산해냈는데 청산되지 않은 과거를 네. 68 때 청산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왜- 대부분 몰라요. 네, 우리는 왜 87을 통과했는데 그렇죠. 여전히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했다고 성취했다고 하는데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예. 그래서 독일은 그게 가능했던 게요. 68 학생들이 예, 바로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68 당시에 독일의 가정은 모든 가정이 전쟁터였다. 모든 가정. 그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치 시절에 뭐 하셨어요? 아버지, 어떤 저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러면서 독일의 과거가 가정에서부터 말하자면 청산이 시작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겠어요? 바로 빌리 브란트죠.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가 69년에 총리가 됩니다. 69년에. 이 68 혁명의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독일은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독일은 49년에 서독이 건국하고요. 69년에 첫 정권 교체가 돼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는데 이 빌리 브란트가 누구예요? 이 빌리 브란트가 바로 나치와 싸웠던 그렇죠. 네. 에리 레지스탕스예요. 레지스탕스가 수상이 됐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 빌리 브란트가 내세운 그러한 구호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독일, 나치가 완전히 청산된 그러한 새로운 독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독일의 도덕적, 정신적 건국 이런 표현을 해요. 도덕적, 정신적 건국. 이 말은 뭐겠어요? 나치라는 그런 끔찍한 과거와 완전히 끊는 새로운 독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는 87년을 통해서 독재를 네. 극복하고 처음으로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 이제 네. 직접 대통령을 그렇죠. 뽑을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그렇죠.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맞습니다.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 맞습니다. 네. 절반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네. 어쩌면 이제 성공시켰고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맞습니다. 끌어온 게 아닌가. 우리 판 교수님이 딱 정리를 하니까 정리가 딱 되네. 그러니까 69년에 말하자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독일은 민주주의와 과거 청산을 동시에 해냈는데 우리의 경우는 87 체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얻었지만 과거 청산은 전혀 하지 못하는. 현재의 숙제만 해결하고 그렇죠. 묵은 숙제를 청산하지 그렇네요. 못했던. 맞습니다. 그게 우리 87년. 묵은 숙제를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딱 정리가 네. 되네요. 네. 그런 면이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69년 이후에 독일은 과거 청산을 아주 잘했죠. 네, 근데 아주 지금은 잘했죠. 또 독일의 상황이 또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독일 상황들 또 역사적 퇴보와 후퇴도 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현재 독일은 어떤가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의 경우는 프랑스와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프랑스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에서 공산당이 가장 센 서유럽의 국가가 프랑스와 이태리예요. 이태리는 우리가 그람시 잘 알고 있죠. 네. 네, 아주 이태리 공산당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이론가죠. 그람시고요. 프랑스는 알투이제. 우리는 알투이제라는 이론가를 알고 있죠. 알투이제는 말하자면 프랑스 공산당의 대표적인 이론가죠.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서유럽 커뮤니즘, 유럽 커뮤니즘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거기에 가장 강한 나라가 이태리와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는 극좌와 극우가 굉장히 세요. 대체로 한 15% 정도씩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공산당이 15%. 그 다음에 극우는 지금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지금 프랑스의 제2당이죠. 그 극우 정당이에요. 예? 말하자면 국민전선이라고 하는 그 극우 정당이 약 15%, 극좌 극우가 약 15%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도 좌우파가 약 20% 정도씩. 구도가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극좌 극우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아주 서독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서독은 지금까지도 극좌 극우가 없어요. 극좌 극우가 없는 그러한 나라고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 중도 우파인 기독교민주당, 기민당. 3인당, 네. 기민당. 기민당. 이 네. 두 개가 약 40%씩 유권자를 보유하고 말하자면 극좌 극우가 없기 때문에 중도 좌우파가 대체로 16년을 주기로 정권 교체를 해온 나라예요. 16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네 텀을 중도 우파 기민당이 하면 그 다음에 네 텀을 중도 좌파인 3인당이 하고 또 네 텀 하고 나면 다시 중도 우파가 되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원래가 극우주의가 강한 나라였고요. 극우주의가. 그게 이제 지금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아마 지금 다음번에는 마린 르팽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의 극우주의는 원래 강했어요. 그런데 독일은 유럽 전체에서 극우주의가 단 한 번도 의회에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나라예요. 과거 청산 잘한 거죠.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극우 정당이 의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2017년에. 그게 지금 말하는 대한당이에요.
2017년에 처음 들어간 거고요. 대한당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예, 난민 문제예요. 네. 난민 문제. 난민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얼마나 받은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2015년부터 시리아 난민을 받는데요. 네. 2018년까지 200만을 받았어요. 200만. 어마어마하게 네, 받았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독일 안에서 이걸 어떻게 그 안에서 수용을 할 수 있을까? 난민들을 어떻게 정착시킬까?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잘 안 받으니까 그렇죠. 독일로 집중되어 버렸군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독일에 그때 상당한 부담이 되면서 엄청난 부담이 됐죠. 앙겔라 메르켈이 우리가 다 받겠다, 난민. 너희들이 안 받으면 우리가 받을게. 이건 정말 대단한 도덕적인 결단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는 극우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더 성장한 이유는 그 이후에 뭐가 벌어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겠어요? 독일이에요, 독일. 네. 독일이 제일 잘해주니까. 얼마나 받았을까요? 220만 명을 받았어요. 220만 명. 그럼 400만 넘게 420만을 받았어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독일 인구가 8천만이잖아요. 네. 5%가 난민이에요. 난민의 조국이 된 거예요. 이것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측면이에요.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난민에게 우호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어요. 난민법을. 왜냐하면 난민에게 대해서 국제적인 표준적인 법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난민법을 좀 엄격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아마 방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귄터 그라스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양철북. 전에 우리 네. 중앙대학교도 네. 제가 초청해서 한번 왔었죠. 귄터 그라스가 3인당을 대표하는 그러한 작가잖아요. 귄터 그라스가 92년에 난민법을 엄격하게 개정한다고 할 때 3인당을 탈당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일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와 똑같은 수준의 난민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난민들, 특히 망명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히틀러 때 전부 망명 가서 난민이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독일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똑같은 기준으로 난민법을 만드느냐. 있을 수 없다. 독일은 난민과 망명자들의 조국이어야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그때 합니다. 균터 그라스가. 네. 네. 망명자들의 조국이어야 한다. 독일은. 모든 망명자들은 독일에서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그 이후에 계속 유지됐어요. 노벨 문학상을 네? 받아야 마땅한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균터 그라스는 인류 보편적인 네. 가치에 딱 서 있었던 네. 거죠. 작가의 양심을 끝까지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가장 관대한 난민법, 망명자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게 지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많은 난민들 420만 명을 받게 된 거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극우 정당에게 선동의 빌미가 돼서 그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장한 거죠. 네. 이제 독일이 좀 그렇게 또 움직이고 또 유럽 자체가 그러니까 후퇴하면서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출연하면서 세계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또 이 맞습니다. 과정에서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전 지구적인 그러니까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나 또 그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매우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다고 보고 있죠. 네. 어처구니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트럼프가 딱 됐을 때 당선되자마자 독일에서는 네.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매체가 슈피겔이라고 하는 슈피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그 시사 잡지예요. 네, 주간지죠. 이게 몇백만 부 나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슈피겔에서 딱 3글자로 트럼프를 규정을 했어요. 첫째, 임페리알리스무스. 둘째, 아우토리타리스무스. 셋째, 에고이스무스. 독일 말로는 그렇게 했어요. 대략 이해하시겠죠? 임페리알리스무스, 제국주의. 그죠. 두 번째, 아우토리타리스무스, 권위주의. 주의죠. 세 번째는 바로 이기주의,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죠. 이 3가지가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꼬집은 거죠. 예? 네.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이런 제국주의적 행태, 네. 그다음에 너무나 새로운 신권위주의로 네.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바꾸고 있죠. 사실은 트럼프 파시즘 이런 말도 나올 정도죠. 그다음에 에고이즘, 국가 이기주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마가. 없는 네. 마가. 마가를 비롯해서 지금 방 교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고 미국의 이익을 모든 가치에 앞세우는, 이건 뭐 완전히 지금 새로운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현상은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정치인의 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거고요. 큰 흐름에서 봐야 돼요. 트럼프 현상은 미국 헤게모니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 헤게모니의 종말. 우리가 헤게모니란 말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패권 또는 패권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패권이라는 게 뭔가요? 패권적 지배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패권적 지배는 동의에 의한 지배예요. 동의에 의한 지배. 헤게모니는 그람시가 아주 잘 헤게모니를 정의하고 있죠. 바로 헤게모니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동의에 의한 지배예요. 물리적인 협박에 의한 공포를 통한 지배는 헤게모니 지배가 아니에요. 미국이 강력하게 전 세계를 지배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헤게모니적 지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지배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뭔가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이런 걸 우리가 지키겠다 이러고 나왔죠? 그래서 세계 경찰을 그렇죠. 하겠다고 한 세계의 거죠. 경찰을 말하자면 자임한 거죠. 네. 여기에 많은 나라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미국이 무서워서 단순히 미국에 따라간 게 아니죠. 미국이 내세운 그러한 가치에 동의했기 때문에 미국은 헤게모니적 지배를 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헤게모니적 지배가 흔들려 온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헤게모니가 흔들린 건 뭘까요? 바로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때 헤게모니적 지배가 최초로 흔들린 거예요. 아니, 미국은 자유세계를 지켜주는 수호자로 알았는데 보니까 일개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것을 전 세계가 인식을 한 거죠. 미국에서부터 반전 데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전쟁이라고 그렇죠. 더러운 규정당했죠. 전쟁이죠. 맞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서 네. 대대적인 그 징직 거부, 그렇죠. 그러니까 참전 거부가 맞습니다. 일어났던 네. 미국 애국주의를 그렇죠. 뒤흔든 게 바로 베트남 맞습니다. 전쟁 참전이었죠. 그것을 헤게모니 관점에서 보면 네. 헤게모니의 동요가 시작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네. 네. 아, 그래서 미국, 지금 교수님은 이제 미국의 그 패권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헤게모니의 붕괴 세계를 과정이라고 설득했던 보는. 세계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그렇죠.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무너져 온 역사라는 거죠. 저는 그런 베트남 맥락에서 전쟁. 봐야 네. 된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동요가 일어난 게 네. 베트남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조지 W 부시 때 이라크 전쟁. 이게 이제 헤게모니의 거의 붕괴가 시작된 거죠, 완전히. 예? 이때 이라크 어떻게 들어갔어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헤게모니가 상당히 붕괴되는 베트남 그러한 전쟁 시작할 때도 그랬죠. 예, 이 예. 항목을 베트남 어뢰가 공격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렇죠. 베트남 어뢰도 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예, 나라였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나 이라크나 마찬가지죠.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권위가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런 동의에 의한 지배가 흔들린 거죠. 그러다가 미국 안에서는 헤게모니를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노력이
저는 오바마라고 봅니다.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카드를 미국의 주류들이 꺼낸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8년 집권 기간 동안에 무너진 헤게모니가 일부 복원됐어요. 일부. 그러나 그것이 이 큰 흐름을 저지하기에는 약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 완전히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미국의 이득이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헤게모니의 그야말로 전면적인 포기를 내세워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독특한 거래주의적 고립주의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라는 인물을 마침내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이것은 미국 헤게모니의 궁극적인 최종적 종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난폭한 이제 경찰이 한 명 나타났는데 이제 그렇죠. 이제 경찰 역할도 안 하겠다는 이제 거죠. 이 경찰은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동의받았던 가치들을 다 포기해버린 그렇죠. 이제 경찰이 나타나니까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계 각 나라들이 서로 먼저 이제 안 당하려고 그렇죠. 이제 피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주고 맞습니다. 뭐 남들보다 덜 당하겠다 지금 맞습니다. 뭐 안 당할 수는 없고 그렇죠. 덜 당하겠다는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거기 예외가 아니어서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에 가면서 또 이제 우리는 어떤 폭탄을 맞게 될까 그렇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한미 회담하면서 한편으로 선방했다 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이 결과 한미 정상회담은 또 네. 교수님 보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세계적인 네. 변화의 구조, 그걸 조금 볼 필요가 지금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미국 헤게모니의 붕괴 과정. 저는 이제 종말이라고 세게 말하는데요. 끝났다고 봐요. 미국 헤게모니 시대 끝났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국제정치학 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예.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우한 위선의 시대가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저는 아주 누군가 네. 아주 명명을 잘했다고 네. 봐요. 예? 네. 예, 이것이 바로 미국 헤게모니의 붕괴 과정에 대한 아주 적확한 그러한 규정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45년 전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G2의 세계였죠. 그레이트 파워 두 개가 결국은 헤게모니를 서로 경쟁했던 미소냉전 체제죠. 이게 45년 이후에 계속 지배해왔고 이것이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G1 시대가 된 거죠. 네, 미국이 그러니까 단독 헤게모니를 쥐게 되는 일극 체제가 된 것이고요. 지금은 G0 시대가 된 거죠. 미국 헤게모니가 붕괴돼 버렸는데 새로운 헤게모니는 떠오르지 않는 보통 이제 정치학에서는 인터레그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공위기. 네, 그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새 질서는 아직 구축되지 못한 그런 과도기 그게 지금이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갈등들 이것이 폭발하는 분출하는 그러한 이유죠. 그 이유는 지금 새로운 헤게모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게 중국인데요. 지금 중국이 헤게모니적 지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중국 자체를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그렇죠. 쉽지는 않은 맞습니다. 상태겠죠. 네. 중국은 지금 굉장한 이제 새로운 부상하는 그러한 국가임이 분명한데요. 네. 지금 중국의 통치 방식, 중국이 내세우는 가치에 다른 나라들이 동의해 주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1989년이 결정적인 해였어요. 1989년 어떤 해인가요? 천안문이 있었나요? 그렇죠. 천안문. 네. 그 당시에 천안문에서 주로 베이징대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시위가 매일 벌어졌죠. 그때 중국이 조금만 민주화될 수 있었으면, 민주화의 방향으로 중국이 전환할 수 있었으면 지금쯤 충분히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이제, 더. 네, 제가 이제 뭐 소설 범도 읽은 사람들하고 이제 범도 루트라고 하는 예. 기행을 하고 다녀오셨어요? 있는데 예. 12차례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한 2년에 걸쳐서. 예, 예. 그런데 그 2년 동안 갈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단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은 소수민족과 그 존중 정책을 폈죠. 그래서 우리 연변 같은 자치주들은 예전에는 글자가 다 한글이었어요. 위에 쓰고 그 밑에 반만한 크기로 한자 그렇군요. 변기하거나 그렇죠. 아예 한글만 있거나 그런데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반대가 됐어요. 그렇군요. 한자가 가장 위에 올라가고 한글이 반 이렇게 되다가 중요한 최근에는 말씀이네. 예. 아예 한글은 없어져 버려요. 아이고, 그렇구나. 있던 기념비들도 가면 많이 갉아냈어요. 세상에. 이게 한편으로 이제 그래서 중화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역사의 퇴보인데 퇴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강한 중국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은 인류 보편의 가치에서부터 네. 멀어짐으로써 중국이 가졌던 그동안의 전 위험은 야 그렇게 소수민족들을 그렇네. 존중해주고 자치주를 허용하고 그렇죠. 자기 언어를 쓰게 해주는 이 품 그렇죠. 이게 중국의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반대로 가면서 이게 중국을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이고. 저는 중국을 사실은 약화하는 미국을 결코 대체할 수 있는 맞습니다. 가치로 성장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함께 내려앉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네. 싶었어요. 판 교수님 그 이야기가 제가 주장하는 것에 너무나 좋은 네. 사례네요. 그죠? 중국 헤게모니가 오히려 구성되는 게 아니라 와해되고 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헤게모니가 없는 이런 사회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혼동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 혼동기 과정에서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또 새롭게 그렇죠. 주목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트럼프를 만나고 예. 또 상대하는 맞습니다. 과정들도 예. 주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나 또 이번 특히 한미 회담에 대해서는 그 유럽이나 어떻게 보고 또 교수님은 그렇죠. 어떻게 그 의미를 이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것이 갖는 함의는 굉장히 큰 그런 함의를 가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 말들 중에서 당신이 피스메이커를 하시오.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소. 이렇게 트럼프에게 건넨 말이 정말 핵심을 찔렀다. 전곡을 찔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 정말 이 정세를 잘 읽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좀 놀랐어요. 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 정세에서 가장 적절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난 3월에 그 칼럼을 썼는데요. 그때 이런 칼럼을 썼어요. 2025 체제를 위하여 제가 그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제 이름 치고 2025 체제 하면 그 칼럼이 나와요. 2025 체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시죠? 네. 대부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처음 쓰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5월에 창작가 비평에서 백낙총 씨가 그 개념을 갖다 쓰더라고요. 백낙총 선생이 김누리 교수님의 명명을 받아서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백낙총 교수가 2025 체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5 체제를 세워야 한다. 네. 그렇게 썼어요. 저와 같은 맥락이에요. 거의.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저는 올해가 1945년 해방된 이후 가장 결정적인 질적 전환점의 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87 체제가 중요했잖아요. 87 체제보다도 더 결정적인 거대한 변화의 전환점이 올해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뭘 것 같아요? 뭐 남북 관계의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 해방 이후 올해가 80년이잖아요. 그죠? 네.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한국 사회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가장 결정적으로 규정했던 그러한 요인은 뭘까요? 분단이죠. 그렇죠. 냉전에 의한 분단이죠. 맞습니다. 그게 올해 저는 해체되기 시작될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아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아래서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결정적인 건 아니죠.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에요.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대부분 지금 몰라요, 한국에서. 대부분이 모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 3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도 제가 벌써 한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요번에 딱 만남에서 제 이야기에 말하자면 타당성이 검증됐어요. 저는 작년부터 올해 트럼프가 아마도 평양에 갈 것이다. 가을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고 바로 평양에서 경주로 날라와서 에이펙에 참여할 것이다. 제가 그걸 사실은 올해 초부터 얘기를 했어요. 김누리 교수님의 이 예언이 전 반드시 맞아서 예. 한반도에 정말 예. 새로운 시대가 예. 열리게 되기를 예.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그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최근에 아주 중요한 책이 나왔어요. 네. 그 책의 제목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네. 무엇을 원하는가. 이 책이 올해 나온 책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봐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주로 이 책은 미국에서 나온 정책 보고서들을 분석한 책이에요. 주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분석책입니다. 이 책에서 트럼프 정부가 향후 행하게 될 대북 정책의 변화를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했어요. 이 책에 대해서는 알릴레오라고 혹시 아시죠? 네. 책 소개하는 유시민 씨가 하는 프로죠. 네. 알릴레오에서 거의 60분 이상 굉장히 길게 이 책을 소개했어요. 네. 그걸 보시면 이 책에 네. 대한 전반적인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협정을 맺고 북한과 수교를 하는 것이 최대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날 뉴욕 타임즈에 이런 칼럼이 실려요. 트럼프 킴 파트 2. 이제 2장이죠. 1장은 지난번에 했죠. 파트 2예요. 시즌 1, 시즌 2가 시즌 2야. 파트 2. 네. Could shake up the world. Could shake up the world. 이 세계를 뒤흔들 거다. 뒤흔들 거다.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하는 것이 최대의 이득이다. Greatest benefit. 이래 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줄 것이며 여기서 생긴 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북한과 수교하는 게 미국의 전략적 이득이다. 라는 게 지금 미국 내부에 새롭게 생긴 전략이고요. 요번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제 생각보다 더 나가고 있어요. 예,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당신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그렇죠.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그렇죠. 해주겠다. 예. 이 말이 사실은 대단한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반도의 결정적인 정세를 예상하고 그 속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그렇죠. 지정해 준 맞습니다. 통찰력. 예, 그러니까 한 맞습니다. 수를 앞서 예. 두어 보인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내심 놀랐고 너무 좋아한 거죠. 속으로.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보니까 대북관계 관련해서 제일 잘하는 대통령 같다. 그런 네.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놀라웠던 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할 때 제가 뭐 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맞습니다. 하면 내가 페이스메이커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죠. 당신이 예. 많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당신이 아니고 당신만이 유일하게 예. 할 수 있다. 이제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 중에 그렇죠. 하나다. 협상에 예. 있어서 제가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생애를 조금 살펴볼 기회가 있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아버지하고 첫 생애 첫 협상을 하거든요. 그 우리 중앙대학교에 올 때 아, 예, 들어올 그렇군요. 때 장학금 매달 20만 원씩 받는 특대 장학생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이면 당시 이재명 대통령 공장 다닐 때 3달치 월급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 우리 중앙대학교 앞에 하숙집 그 하숙비 한 명 하숙비가 10만 원의 시절이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큰 돈이죠. 큰 그거 돈이네. 받아서 네. 이제 자기가 아버지한테 안 주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음. 책 사고 방 얻어서 고시 공부하면서 공장 일하는 노동자인 자기 형도 학원 보내서 대학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전 공장 다닐 때처럼 봉투채 일단 나한테 다 주고 장학금 나오면 그러면 내가 니들 필요한 돈 주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펄쩍 뛰죠. 왜 자기가 고작 8달 공부해서 대학 들어왔는데 그 8달 중에 2달은 학원을 못 가거든요. 아버지가 학원비를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형이 그렇게 하면 공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한 게 그러니까 선직업 후보관. 먼저 학원비, 형 학원비 떼고 자기 책값 떼고 차비 두 사람 거 떼고 나머지는 아버지 드리겠다. 예. 그렇게 타협을 하고 거기 속에서 아버지가 그동안 해왔던 선보관 일단 오면 자기가 다 보관하고 자기가 줄지 말지 결정하는 이거에서 그 정도를 바꾸는 그 속에서 아버지가 그래도 보관하는 역할을 인정해주는 상대의 역할 어떤 역할을 주냐 그러니까 협상 파트너에게 이번에도 정확하게 트럼프 당신에게 내가 이 역할을 부여해주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뒷받침해 줄게. 이걸 하니까 트럼프는 그걸 정말 하고 싶었던 건데 바로 그 예측한 대로 굉장히 흡족했고 당신이 제일 잘한다. 아마 그 속에는 전 대통령들과도 지난번 해봤잖아요. 문재인들은. 그때도 굉장히 뒷받침 서포트를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제일 잘한다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나서 그 펜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대한민국은 의 미래는 놀라워질 것이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 살펴보면 교수님 말대로 정말 그런 미래 그렇죠. 획기적으로 한반도 맞아요. 상황을 바꿀 거라고 하는 암시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교수님 말씀대로 2025년 체제가 열리는 그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올해 아마 제일 좋기로는 저는 평양에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볼튼이라고 지난번에 있었죠. 일기 때 볼튼이 어제 해방을 놨죠. 지난번에 해방을 놨는데 어제 코리아 헤럴드에서 볼튼 인터뷰를 실은 기사를 보니까 평양에 갈 가능성이 많다 했더라고요. 그 작가지도. 예, 평양에 갈 가능성이 많다. 그 빌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아마 우리도 이제 거기 맞춰서 상당히 많은 걸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엄청난 변화죠. 올해 정전 선언을 하고 내년에 평화협정을 맺고요. 빠르면 내년 중에 늦어도 내후년에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고 한반도를 80년 동안 짓눌러왔던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거고요.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무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은 남남 갈등 또한 해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한반도에 지금 열쇠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희망적으로 보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주 상쾌한 그러한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은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정신의학자들이에요. 정신의학자들.
저자가 과연 정신이 온전한 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바로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그게 한국에도 번역돼 있어요.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인물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상태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상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5년 체제라고 하는 그 칼럼에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도널드 트럼프의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이념적 비극으로 점철된 한반도에서 평화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이 전환 시대 최대의 역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러니죠.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잘 관리하겠구나. 요번에 보면서 전 그런 걸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좀 상당히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정치 지도자의 이러한 상황 관리 능력이 대단히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요번에 이 상황, 이 복잡한 상황을 관리할 정치가로서의 역량이 있다 하는 걸 보여줬다고 봐요. 굉장히 정치인 칭찬에 인색한 저는 인색해요. 네, 김두리 교수님께서 네. 하신 아마 네. 최대의 칭찬을 오늘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상당히 안도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세 판단과 또 준비 또 강훈식 그 비서실장을 파견해서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을 설득해내거나 이거 보면 굉장히 준비를 그러게요. 잘했다는 것과 맞습니다. 함께 그 태도, 이 태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면 트럼프 옆에서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러면서도 깍듯한 예의를 지켜주면서 어자를 빼줬을 때도 당당하게 서명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준비된 언어, 절제된 언어로 하면서도 앉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현재 이 어떻게 보면 세계 빌런이라고도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서 이 역사적 아이러니를 정말 한반도의 축복으로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겠다. 큰 기대가 되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우리 김누리 교수님으로부터 특히 2025년 대전환 2025년 체제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이 정확히 맞아서 우리 한반도가 정말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자리 마치겠습니다. 들을 얘기가 더 많아서 다음에 한 번 더 김누리 교수님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방 교수님 만나가지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툭불 한우 불고기인데요. 야, 400g, 한 팩, 두 팩, 세 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 21,000원, 38,000원, 53,000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픽스몰 공동 구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와, 가격 좋아.
하나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